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의 힘. 오늘도 매진되었습니다. 이미소 지연. 이미소.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다 감자 농사를 지으셨던 아버지의 전화 한 통에 26살에 춘천으로 내려가 감자를 팔기 시작했다. 감자와 울고 웃는 삼내간의 동고동락 끝에 감자와 똑 닮은 춘천 감자빵을 개발해 연 매출 100억을 돌파했고 대한민국 관광공모 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청년 농부 출신 남편과 함께 농업회사법인 밭 주식회사를 설립해 100여 명의 크루들과 함께 좋은 농산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제공한다. 라는 슬로건 아래 종자의 다양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인 밭을 만들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춘천 감자빵 탄생 스토리, 자충우돌 감자 사업 이야기, 농촌에서 삶의 행복함, 우리가 일하는 법, 가족과 팀의 소중함, 인생의 쓴맛이 단맛이 되기까지의 스토리에 대해 들려주고자 한다. 추천의 것. 춘천에 가면 꼭 방문해야 한다는 그곳, 매일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카페, 감자밭. 감자와 똑같이 생겨 호기심으로 먹어봤다가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란다는 전설의 감자빵을 만든 주인공 이미소 대표와의 첫 만남을 나는 또렷이 기억한다. 당시 이미소 대표는 주관도 표현도 결정도 다부졌고 당쳤다. 무엇보다 미약하기 시작해 이룬 커다란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러하듯 구름 위를 붕붕 떠다니며 날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누구보다 정확히 발을 땅에 딛고서서 더 큰 그림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랬다. 그녀는 큰 그릇임을 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감자밭. 성공하는 브랜드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역시 단기간의 이익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진정성과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스며나오는 스토리텔링의 에너지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의 감자밭보다 나는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감자밭, 농장주 이미소의 진심과 배짱에 이제 시간이 선물한 영민함이 더해졌으니 말이다. 브랜드 컨설턴트 희노 컨설턴 대표 노희영. 이 책은 매일 하루하루를 새로운 첫날이라 믿고 카페 감자밭을 쉼없이 읽고 온 이미소 대표가 그런 발자취를 온전히 담고 있다. 아직도 온갖 핑계를 대며 언젠가 할 거야 하고 미루는 예비 창업가가 이 책을 본다면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 것이다. 없어서 못 파는 최고 히트 메뉴인 감자병의 성공 스토리에 녹아있는 마케팅 노하우는 이 책에 숨겨진 보물이다. 브랜드 심리학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지현.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다. 감자의 세계도 그러하다. 흙 묻은 감자를 캐내어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전달하는 이미소 대표의 등장에 춘천이 들썩이고 전국이 술렁거렸다. 언젠가 카페 감자밭에서 감자빵 하나 집어들고 그녀를 찾아 두리번거리던 때를 기억한다. 감자에 푹 빠져 지내서인지 유독 뽀얗게 빛나는 얼굴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미소 대표의 성공은 어쩌다 얻어 걸린 것이 아니다. 이는 저자가 30톤의 감자를 땅에 묻은 순간부터 고군분투한 결과다. 이 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저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그녀는 숱한 실패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흙 속의 진주를 찾아냈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도시와 농촌의 메신저 역할을 자처한다. 이미소 대표는 감자빵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온 오프라인을 온통 포슬포슬하게 만들고 있다. 품종의 다양성을 이렇게 즐겁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니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농업을 통한 행복까지 이어지는 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 충천하면 막국수가 아니라 감자빵이겠구나. 내 안의 진주를 찾고 싶은 모든 이에게 도전과 열정이 가득한 이 책을 추천한다. 고기리 막국수 대표 김윤정. 1000번의 생각보다 한 번의 실천이 비결이라는 말에 힘을 보여준 이미소 대표.
고민만 하다가 포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그녀는 고민보단 일단 해보자고 말했다. 대박난 감자빵의 개발보다 큰 일은 1000개, 10,000개로 대량 생산하면서도 동일하게 맛을 맞추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아이디어들을 내밀면서도 결국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재료비를 아끼지 않고 맛을 추구할 수 있었던 이미소 대표의 단순하고도 명확한 동기가 드러나는 책이다. 생각이 많아서 실천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한 걸음 내딛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베이커리 경영 제품 컨설턴트 셰퍼 홍상기. 프롤로그. 흑속 감자가 연매출 100억의 진주가 되기까지. 처음 춘천에 내려온 날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감자를 보고 있으니까 심장이 콱 막힌 기분이야. 저온 창고를 가득 메운 제 키 3배 높이의 60톤 감자를 보며 아버지께 할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팔리지 못한 감자를 보면 가슴이 답답했고 가끔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 잘 되리라 낙관하고 싶었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26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앞으로 닥쳐올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때 어기양양하게 아버지의 감자 농사를 도우러 춘천에 내려왔습니다. 서울을 떠날 때만 해도 이렇게 춘천에 오래 머물 거라 또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거저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아버지께서 감자 농사를 오래 지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사업을 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우선 썩기 전에 감자를 팔아야 했고 가락시장에서 외면받는 감자의 위상을 살려 어떻게든 제 값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또 감자의 부와 가치를 올리기 위해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실행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나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희는 운이 참 좋았습니다. 운 좋게도 저희가 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며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집스럽게 말했을 뿐인데 많은 분이 발벗고 나서서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했다고 말했듯이 이 모든 일은 절대로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과정의 결과물은 기대보다 큰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 과정은 파란만장했지만 춘천 감자빵은 춘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품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현 시점에 농촌 문제를 풀기 위한 멋진 항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대박난 감자병의 비결이나 노하우가 궁금해 이 책을 펼쳐본 독자 여러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쉽게도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도 이 책에 담겨있지도 않습니다. 실패와 방황뿐이었던 20대 오직 제 진심과 가치를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책에는 그러한 제 마음과 삶의 경험을 물론 감자빵 사업을 포함합니다. 가감없이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기농에서 농업인으로 살며 농촌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들에게 서울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자리를 잡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감자를 부탁했다. 미소야, 회사 계속 다닐 생각이니? 당신 안에 직장 경력 6개월 차에 접어든 새내기였다. 일이 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던 나이에 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여쭤보셨다. 어렵게 입사한 강남의 IT 회사, 다음 달이면 회사에서 처음으로 스키장도 보내주고 입사 1년 차에 전 지원 해외여행도 보내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퇴사라니. 난 서울 생활이 좋다고요. 대답하기도 전에 아버지의 말씀이 이어졌다. 올해 수확한 감자를 전부 묻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와서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아버지는 하나의 목적이 생기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분이다. 또 열정이 넘치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 강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성공보다 중요한 건 사람으로서의 도리였고 언제나 매사의 정도를 철저하게 지키셨다. 그런 아버지는 늘 내게 존경의 대상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일자리가 대폭 줄어 어떤 회사든 들어가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였다. 그 취업난을 뚫고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한 나에게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하시다니.
이 체험난에 너를 믿고 뽑아준 회사에 들어갔으니 힘들더라도 적어도 3년은 꾹 참고 다니면서 배운 만큼 도움을 드리고 나와야 한다. 이렇게 멋지게 말씀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아쉬운 소리를 하시다니 언제 이렇게까지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으셨나 돌이켜 생각했다. 달리 떠오르는 기억이 없었다. 아버지가 정말 힘드신 게 분명했다. 아버지는 젊었을 적부터 안 해본 사업이 없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소위 검은빵이라고 하는 보석가게를 운영하셨다. 검은빵을 한다고 하면 흔히 부잣집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우리 집 형편은 녹록지 않았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우리 가족은 가게에서 살았다. 10평이 안 되는 매장에 반을 갈라 뒤쪽에는 살림을 차리고 5평 남짓한 공간에 돌반지 몇 개를 두고 장사했다. 그러다 검은빵이 잘 안 될 땐 가게 앞에서 어묵과 순대를 팔았다. 덕분에 어렸을 적 가장 많이 먹은 간식은 어묵이었다.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는 업종을 바꿔 식당을 하셨다. 메뉴가 50가지는 좋게 남는 포장마차를 시작으로 닭갈비집, 두부집 등 안 해본 음식 장사가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손에 물말을 새 없이 최선을 다해 일하셨다. 팍팍한 생활이 이어졌지만 아버지는 꿈을 잃지 않으셨다. 아버지의 꿈은 나누며 사는 것이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 재단 후원과 엔젤 투자,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 형태를 하셨다. 아버지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셨다. 지금 기억나는 건 신발권 제조회사, 게임회사, 가스 안정용품을 만드는 회사 등이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투자처는 감자 종자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회사였다. 투자 종목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성향이 짙게 드러났다. 투자하는 이유도 다양했다. 간절한 꿈이 있는데 자본이 부족해서 이래저래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의 편지를 받은 뒤 굳이 회사를 찾아가서 투자하거나 그저 사람이 좋아서 투자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셨다. 장래가 밝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유 중 하나였다. 한 번쯤은 가족을 위해 살아도 괜찮아. 투자회사 중 아버지가 가장 애착을 가진 회사는 단연 감자회사였다. 감자회사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은 감자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졌다. 아버지와 우리 가족은 팔자에 없던 감자 공부를 자연스레 시작하게 되었다. 전 세계 감자 품종은 놀랍게도 3,000종이다. 1000편일률적으로 생긴 감자를 먹고 자란 나로서는 다소 놀라운 종수였다. 전 세계 감자 품종 중 우리나라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감자는 100종 미만이다. 3,000여 종에 달하는 감자의 다양성이 무색할 만큼 전체 품종 대비 약 5%의 감자만이 국내에 소개된 것이다. 아버지는 식량, 주권, 감자의 다양성 보존과 존중을 위해서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다양한 품종을 지키고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 좋다 좋아. 그런데 다양한 품종을 보급한다고 과연 사람들이 그 감자를 선호하고 구매할까? 그건 다른 문제였다. 실제로 일반적인 감자 이미지에 맞지 않는 품종은 국내에 설 자리가 없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보급된 감자 종자는 수미감자다. 빼어날 수, 아름다울 미. 이름에서 특정 국가가 떠오르듯이 수미감자는 1978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개발한 수페리어 품종이다. 수미감자는 오래전에 국내에 유입되었고 국내 조건에 맞게 개량되어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수요가 많기에 농업기술원에서 농민들에게 직접 씨감자를 보급한다. 대량 생산하여 농민들이 공급받기 때문에 개인이 종자를 보급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종자다. 아버지가 지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품종의 감자는 맛도 의미도 좋았지만 국내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수미감자의 아성이 밀고 말았다. 아버지의 감자는 시장에서 도태되어 누구도 그 감자로 농사짓지 않았다. 아버지는 감자회사가 망한 2012년 말에 결단을 내리셨다.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적은 감자 품종을 사비로 매입한 것이다. 아버지는 누구도 매입하지 않는다면 하라도 사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무리했으라도 감자가 시장에서 사장되는 것을 막으려 하셨다. 그렇게 아버지는 농부가 되셨다. 아무도 희귀 품종의 감자로는 농사를 지으려 하지 않기에 직접 발로 뛸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치매누로는 채 담을 수 없는 고생이 이어졌다. 정말 저장된 기억에서 생각하고 싶다.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언니, 오빠, 나, 고모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감자 농사에 매달렸다.
이쯤 되니 감자라면 꼴보기도 싫었다. 아버지는 좋은 감자를 지어 생선한 감자를 저장했는데 판매되지 않는 감자를 보면 가슴이 턱 막히고 아버지가 미워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선택 때문에 모든 가족이 고생하는 게 속상했고 안 될 사업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모습이 답답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감자를 팔러 춘천까지 오라니 이제 진짜 그만하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이 꿀떡 같았다. 그와 동시에 지금 내 서울 생활을 들여다보았다. 춘천이냐 서울이냐 그렇게 고민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고민은 현실적인 문제였다. 서울은 혼자 살기에는 생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비싼 월세에 비해 내게 허락된 공간이 여유롭거나 윤택한 것도 아니다. 식비도 마찬가지다. 비싼 비용에 비해 영양이 높은 것도 맛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시 내 월급은 200만원 남짓이었다. 그 월급으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학자금까지 갖기에는 너무 빠듯했다. 자취하기 시작하면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더니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시간이 무색하게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갔다. 50만원 월세를 내고 나면 허탈했다. 또 휴대폰비, 공과금, 차비, 밥값의 고정비가 100만원 들어갔다. 남은 돈은 사회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경중사비로 빠져나갔다. 무슨 결혼을 그리들 하는지 축의금 내고 가끔 세일 기간에 화장품도 사고 춘천을 오가며 친구라도 만나면 학자금 갚을 여윳돈은 약 30만원 남짓이었다. 아무리 계산을 굴려봐도 학자금이라는 빚을 갚으려면 10년은 좋게 걸릴 것 같았다. 당시 건대 사거리에서 자취했는데 회사는 불과 서너 정거장 거리였다. 학생 신분일 때는 회사원들이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막상 회사에 다녀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100분 이해가 갔다. 24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일 없이 착실하게 살고 있는데 늘 시간이 모자라다니 정말 이상하고 이상한 일이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고 곧장 퇴근에 인파로 부쩍이는 길을 뚫고 부랴부랴 집에 도착해도 7시였다. 대도시의 퇴근길 교통 체증은 서너 정거장만으로도 혼을 쏙 빼놓기에 충분하다. 혼자 저녁을 챙겨 먹고 나면 8시, 종일 고생한 나에게 2시간의 자유를 주면 또 내일 출근할 시간이다. 출근은 또 어떤가. 늦어도 아침 7시에는 일어나 씻고 바르고 입고 준비를 마친 뒤 8시에는 집을 나서야 한다. 그렇게 주중에는 늘 분주하고 어수선한 루틴이 지속되었다. 주말에는 주중에 고생한 나를 위해 하루를 꼬박 쉬어야 했다. 그렇게 해야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 남은 하루는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생활을 했다. 간혹 춘천에라도 다녀오면 생활의 루틴이 깨질 만큼 피곤했다. 매달 연차를 써야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서울의 삶을 천천히 복귀할수록 장점보다는 단점이 큰 것 같았다. 퇴근 후 늘 주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다 보면 이게 인간다운 삶인지 자괴감이 들었다. 6평 미만의 옥탑방 원룸에 누워있으면 이게 정말 내가 꿈꿔온 삶인지 한숨이 나오곤 했다. 그렇다고 서울살이의 미래가 있는가? 내가 정말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몇십 년 동안 자립해서 살 수 있을까?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또 서울에서 살며 엄마가 늘 마음에 걸렸다. 나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그러다 보면 곧 결혼도 할 텐데 다시 엄마랑 살면서 효도할 기회가 있을까? 지금이 아니면 엄마와 뒤치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질수록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서서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것은 가족이었다. 내 존재의 1번지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무수한 고민으로 빼곡이 채워져 유난히 춥던 그에게 나는 결국 춘천행을 결심했다. 고위험 저수익의 감자 농사에서 미래를 보다.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춘천으로 내려오자 봄이 왔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된 것이다. 감자 농사에 마음은 열었지만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묻어야 할 감자 30톤이었다. 돈으로 따지면 1억이 웃도는 금액이었다. 팔지도 못할 감자를 왜 이렇게 키웠을까? 예상보다 참혹한 상황이었다. 이 감자를 폐기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폐기 비용으로만 좋게 몇백만 원이 발생할 테였다. 어쩔 수 없이 30톤의 감자를 밭에 묻기로 했다. 퇴비가 되길 바랄 수밖에 없었다.
팔지도 못할 감자를 왜 이렇게 많이 키운 거예요? 도대체 왜 농사를 지은 거냐고요. 나는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께 쏘아붙였다. 늘 그렇듯 아버지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가락시장에 물건을 올리려면 일정한 양을 구비해야 하고 이후 시장을 형성하려면 최소 물량을 보유해야 하기에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양의 농사를 지은 것이다. 그의 감자값은 20kg 한 상자에 27,000원이었다.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다. 갖다 팔면 그만이지만 왜 못 팔고 있나 싶었다. 그런데 우리 감자가 한 상자에 13,000원의 낙찰을 받았다는 게 아닌가. 컬러 감자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우리 감자는 평균 감자 시세의 절반도 받지 못했다. 아버지는 속상한 마음에 상하차 비용을 내고 감자를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오셨다. 나는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 보기로 했다. 대학 때 경영학과 수업을 들으며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머리를 굴렸다. 우리가 투자한 금액보다 지금 빚을 진 상황, 매월 저원 창구로 돌리기 위해 내는 전기세, 인건비, 종자 유지 비용 등을 엑셀로 정리하는 데 꼬박 사흘이 걸렸다. 그리고 최종 수익률을 알아냈다. 최대한 낙관적으로 우리 감자를 정상 가격에 판매했을 때 남는 수익은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피땀 흘러 일군 30돈의 감자가 고작 몇백만 원이라니 충격이었다. 아버지는 소유한 땅이 단 한 평도 없었다. 총 4만 평에 달하는 땅을 임대해서 감자 농사를 지으셨다. 그중 2만 평은 계약 재배로 운영하셨다. 계약 재배는 종자값을 계약금으로 농부에게 자급하고 생산된 모든 농산품을 농작물 발주자가 전락 수매하는 운영 방식을 일컫는다. 대기업은 관행적으로 킬로그램당 600원대로 계약 재배를 한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킬로그램당 1,000에서 1,500원으로 계약 재배에 생산된 모든 농작물을 수매했다.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상 임야가 많다. 그 때문에 밭이 모두 1,000평 남짓한 크기로 조각이 나 있다. 농부들에게 이런 지리적 조건이 리스크 중 하나다. 밭이 작은 평수로 떨어져 있어 농기계를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혼미와 삽을 사용해 원시적으로 농사 지을 수밖에 없었다. 1만 평이든 2만 평이든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규모의 경제도 실현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수확한 농작물을 판매하지 못했을 때 매덕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높은 위험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익 구조였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도대체 왜 이 일을 하는 것이냐고. 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다. 할렐루야. 그럼 왜 온 가족이 고생하며 이 일을 하는 건가요? 이때만 해도 상황을 개선하기 급급했지만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한 상태였다. 그해 여름 아버지가 솔깃한 제안을 하셨다. 미국에 같이 가보자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가보자고 한 곳은 미국의 아이다호주였다.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다. 강원도 하면 감자라는 이미지가 있듯이 미국 감자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아이다호는 그야말로 감자의 도시였다. 미국 국내에서도 유기농으로 감자 농사를 지으려는 몇몇 농부들과 육종과 마케터들이 유기농 감자 협회를 만들었다. 유기농 감자 협회의 초대로 아버지와 미국에 가게 되었다. 비행을 마치고 아이다호주 입국장에 들어서자 감자 그림이 대문짝만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감자의 도시라는 위상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다호주의 감자 육성 환경은 상상을 초월했다. 물론 말로 듣고 사진으로 미리 보았지만 실제 눈으로 본 광경은 놀라웠다. 비행기로 약을 치는 스케일이라니 저 멀리 지평선이 더 아득하게 보였다. 아이다호의 감자 농장에는 캐나다에서 건너온 그리고 미국 본토의 육종과 마케터 농부들이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엄지를 보이며 본인들의 감자의 우수성을 자랑했다. 마트에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농산물들이 있었다. 현지 있는 식당에는 그 다양한 종자를 활용한 음식이 올라왔다. 우리나라 요리사들끼리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한다. 마트에는 두 가지 당근이 있는데 하나는 세척 당근, 하나는 안세척 당근이라는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시장 상황을 꼬지는 흔한 농담에 나는 웃을 수도 그렇다고 울 수도 없었다. 우리나라에도 우수하고 다양한 농산물 종자가 많고 심지어 우리가 자체 개발한 종자도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걸까? 왜 똑같이 생긴 종자만을 인정하는 걸까? 왜 흰 감자, 빨간 당근밖에 볼 수 없는 걸까? 천량에서 고추 농사를 짓지만 수십억 원의 종자 사료료를 몬센터에 내고 있다. 또한 시금치 종자 사용료는
덴마크의 네파 종자 사육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키위 종자 사육료는 뉴질랜드에 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국민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채소는 우리 땅에서 나지만 종자 양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IMF 시절 국내 대형 종자 회사들은 해외에 매각되었고 현재 우리나라 종자 시장의 반 이상은 외국 업체가 점유하고 있다.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나는 점점 아버지의 감자 농사 신념에 설득되고 있었다. 사실 열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무면서 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행복해하는 아버지를 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10년간 아버지가 감자에 애정을 쏟아 키우는 동안 나는 줄곧 투덜거리기만 했지 진심으로 아버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무렵 다짐했었다. 언젠가 평생 고생만 하신 부모님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겠다고. 성인이 되며 20년 동안 길러주신 은혜를 전부 갚지는 못하겠지만 부모님께 2년간의 방학을 선물하겠다고. 당시 금은방을 운영하시기에 내가 가게를 볼 요량이었다.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며 분주하게 사는 동안 그 가력한 혼의의 다짐은 잊히고 말았다. 하지만 미국에 다녀온 그때부터 나는 오래된 다짐을 실천하기로 했다. 그래, 적어도 2년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아버지의 꿈을 위해 나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마음 먹었다. 오직 돈 때문도 아니고 아버지의 꿈, 그리고 자국의 종자 다양성 확보라는 대의를 위해까지 것. 내가 제대로 도와서 해보자. 그렇게 나는 감자의 마음을 활짝 열었다. 이 많은 감자를 어떻게 팔까?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마음도 열었고 이제 감자만 팔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다 보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농사 짓는 것을 옆에서 가끔 보기만 했지 아는 것이 없었다. 할 수 있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잡다한 일을 도와드리는 것뿐이었다. 초보 농부의 일상은 단순하지만 노동 강도가 매우 세서 적응하기까지 심신이 고달팠다. 해가 다 뜨지도 않은 새벽 5시 반 눈을 비비고 일어난다. 대학생 때 과제를 끝내고 들어가거나 술을 진딱 마시고 귀가하느라 이 시간에 깨어있었던 적은 있어도 무언가를 하기 위해 이 시간에 일어나 본 적은 내 평생 없는 것 같았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가까스로 눈을 깨고 잠을 깨고 생수 4~6병과 할머니들 개들이 참을 챙긴다. 파티를 하는데 가장 유용한 연장인 호미와 엉덩이 깔개도 챙긴다. 선크림을 듬뿍듬뿍 바르고 강렬한 꽃무늬가 큼지막하게 박힌 농사용 모자를 쓴다. 아직 푸른 새벽이라 한기가 들지만 해가 뜨고 감자를 심다 보면 더워지니 쉽게 벗을 수 있도록 윗옷을 몇 겹 껴입는다. 이것저것 챙기고 부산을 떨다 보면 어느덧 6시다. 부랴부랴 밭으로 가며 바지를 한 할머니들이 벌써 나와 계신다. 강원도는 대부분 산지다. 완만한 평지를 보기 드문 만큼 3,000평 이상의 밭을 차기가 어렵다. 아버지는 1,000평 남짓한 밭을 여러 군데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 아버지는 동네 할머니들을 모시고 서타렉스로 이동하며 이 밭 저 밭을 돌아다니며 감자를 심었다. 운동선수들이 원정 경기를 다니듯 시골에서 원정 농사를 짓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참 먹고 감자 심고 점심 먹고 또 감자를 심다 배고파 죽을 것 같으면 하루 일을 마감할 시간이 온다. 흙먼지 뒤집어 쓰고 물에 젖은 휴지처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서둘러 샤워를 하고 줄임배를 채운다. 그러고 나면 하루를 돌아볼 여유 따위 없이 바로 까무룩 잠이 든다. 그렇게 다시 새벽에 오고 새로운 일과가 시작된다. 같은 일을 끝없이 반복하는 단순 노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000여 평의 밭을 손으로 일일이 가꾸는 것은 엄청난 인내력을 요구하고 갖가지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막걸리를 마시며 이롭다. 막걸리는 농사꾼의 절찬이자 윤활유다. 막걸리를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면 노동요가 절로 나와 할머니들과 덩시덩시 춤을 추며 노래 부르기도 했다. 초등학생 시절 점심시간이 되면 선생님께서 빠뜨리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었다. 열심히 농사 지어주신 농부님들이 땀과 정성을 생각하며 감사하자. 평범한 도시 직장인에서 벗어나 땅과 종자와 호흡하며 농사를 지어보니 그 말씀의 진가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을 텐데 말이다. 나는 머리가 좋지 않지만 악착같은 구석이 있는 편이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일단 대학에 가겠다는 결심에 서자 목표한 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갔다. 나는 자부심이 있고 내가 가진 뚝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또한 짧은 직장 생활을 경험하며 일머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감자밭에서는 악착같은 뚝심, 일머리 등이 작동하지 못해 종종 속수무책이었다. 예를 들어 할머니들과 시작하고 감자를 심으면 내가 한 고랑을 채 심기도 전에 할머니들은 두세 고랑을 심고 계셨다. 설설 일의 편차가 벌어지자 자괴감이 들었다. 할머니들 손에 모터가 달린 것 같았다. 어떻게든 따라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영혼이 빠져나갈 것 같았다. 내 젊은 몸뚱이는 고장난 기계처럼 말을 듣지 않고 멈춰있는데 허리가 굽고 무릎이 말을 듣지 않는 할머니들의 호탕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다. 과연 누가 청년이고 누가 노인이란 말인가? 아버지가 터전을 잡은 곳은 강원도 춘천시 신부급이다. 춘천으로 내려와 가업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저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서울 한복판에 대학가 중심에서 살다가 갑자기 업이라니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루치 업무를 마치고 강남으로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전시와 콘서트를 즐기고 하루가 멀다 하고 도심을 쏘다니던 나였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허리 굽은 할머니들보다 비록 손에 모터가 달리시긴 했지만 일도 못하고 몸도 마음도 추스리지 못하다니. 더욱이 문화생활은 고사하고 치킨 한 마리 쉽게 먹을 곳이 없는 동네에 살게 되다니. 처음에는 이 모든 현실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차츰 실감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을 쉽게 먹을 수 없는 동네에 산다는 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물론 차를 타고 읍내로 나가며 어렵지 않게 치킨을 먹을 수 있었지만 당시 나는 차도 없고 친구도 없었다. 친구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 벌러 공부하러 서울이나 다른 도시로 가버렸고 편의점 하나 없는 동네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날마다 밤이 되면 눈물이 났다. 만화 주인공처럼 정말 양볼에 두 줄로 눈물이 흘렀다. 그렇게 울다 지쳐 잠들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버지 도와준다고 온 건데 도와주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저 무능한 내가 야속하기만 했다. 눈물로 숱한 밤을 지새웠지만 다시 아침에 오면 절대로 이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고 어설프지만 조금씩 감자 농사의 흐름을 숙지할 수 있었다. 감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우선 밭 투덕을 만들어 비닐을 씌워준다. 씨감자는 소독한 칼로 알맞은 크기로 잘라서 하루 이틀 그대로 둔다. 감자 스스로 컨디션을 회복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 지나면 씨감자를 밭에 심고 비가 오길 기다린다. 싹이 나면 순을 정리하고 정말 미친듯이 잘 자라는 잡초들을 붓는다. 이때 반드시 초반에 김을 잘 매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100일만 기다리면 감자가 여문다. 감자는 강원도에서 가장 빨리 심고 가장 먼저 수확하는 노지 작물이다. 탐스럽게 자란 이 감자를 캐면 또 팔아야 한다. 걱정이 태산이다. 친구라도 있으면 물으라도 볼 텐데 그 순간 번개를 맞은 듯 머릿속이 번쩍했다. 그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사귀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 만족할 만한 답을 찾아 나는 어떻게든 친구를 만들기로 했다. 그때 운명처럼 만난 친구들을 훗날 내가 연 매출 100억의 사업가로 성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동력이 되어주었다. 20대에 사장이 된 단 하나의 비결. 나는 실생활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꽤 실용적인 기준에 근거를 두는 편이다. 이럴 때는 20살이 되어 처음 홀로 자취를 시작했을 때 자취방을 구하면서 고려한 최우선 순위는 월세와 접근성이었다. 나는 합리적인 이동 동선에 민감한 편이다. 이것은 학창시절 통학 노선이 워낙 단순했던 탓에 어려서부터 굳어진 취향일지 모른다. 내가 다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었다. 물론 고심 끝에 선택하고 어렵게 시험을 쳐서 들어간 고등학교는 버스를 타고 통학해야 했지만 말이다. 내 생활 신조 중에 하나는 생활권은 무조건 목적지와 가까워야 한다이다. 다른 여건들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가장 가깝고 저렴한 곳을 찾아 자취방을 계약했다. 접근성과 합리적 비용을 우선순위에 두고 집을 고르니 집을 구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았다. 다만 여기서 비용은 부동산 중개료가 아니라 고민하거나 선택하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을 빚는다. 고민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한다. 햇살을 그만둘까 말까를 2년 동안 고민한다면 그 2년이 고민 비용이 된다. 헤어질까 말까를 고민하는 데에도 비용이 발생하고 창업할까 말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하는 것도 모두 비용이다. 아무리 봐도 아니다 싶은 애인과 일찍이 헤어졌다면 좋은 반려자를 만날지도 모르는데 고민하느라 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마케팅 용어 중에 관여도라는 것이 있다. 관여도란 구매를 결정할 때 소비자가 느끼는 위험의 정도를 일컫는다.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정보 탐색 과정에서 시간을 투여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에 따라 관여도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나와 갈등성이 있고 중요한 의사결정의 경우 관여도가 높다고 한다. 같은 제품이라도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관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음식재료, 액세서리처럼 가격이 낮은 것은 관여도가 낮다. 자동차나 집주를 한 번 구매했을 때 가격이 높고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 관여도가 높다. 직장인에게 달걀은 가격이 저렴하고 고려사항이 까다롭지 않아 관여도가 낮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주부의 경우 항생제나 자연, 방무 여부 등 기타 점검 항목이 많으므로 관여도가 높을 수 있다. 또 일반 소시민에게 집이나 차는 관여도가 높지만 대기업 총수에게는 관여도가 낮다. 이처럼 같은 사물이 있다고 해도 사람마다 그 사물의 관여도가 다를 수 있다. 가치관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고 자신이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무언가를 선택할 때 매우 유용하다. 그 조건을 우선순위에 두면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는 데 치르는 시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떤 사람은 종교가,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이 중요하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거기서 다름의 차이다. 가치관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판단되거나 결정될 수 없는 것이다. 고민 비용을 내는 그 시간과 과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 역시 결정하기 위해 소비한 시간과 그 과정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고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었다. 그 경험이 쌓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마치 셀프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이다.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점점 가치관이 명확해졌고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질수록 선택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었다. 나는 그렇게 몸으로 부딪히며 선택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었다. 그때도 지금도 나에게 최우선순위는 가족이다. 가족과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다. 아마 이 우선순위는 내가 사는 동안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을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진 콜린스는 말했다. 유능한 경영인은 결정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절대 미루지 않는다. 실패한 결정 10개 중 8개는 판단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때 결정을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20대의 한 회사의 대표가 되고 회사를 성장시키고 하고 싶은 일을 일찍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그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좀 더 빠르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